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어제 당대표 네. 출마 선언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자로서 뛰시는 건가요? 뭐 출마 선언이라기보다 마포 포럼이라고 하는 곳 초대되어 가지고 그에 대해서 저희 당의 선배들이죠. 어떤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 네. 공식적으로 이제 공약이나 비전을 담아 가지고 출마 선언하는 것은 이제 저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일정이라는 걸 정하고 난 뒤에 바로 할 겁니다. 네. 당은 이제 다른데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청년 정치인의 출마, 당대표 출마 선언 어떻게 보십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그 사회가 새롭게 변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어떤 문제들에 아무래도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유의미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출마 의지를 밝힌 김웅 의원은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과 만났던데 이전 최고위원인 윤석열 전 총장을 바로 만날 거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만날 예정인가요?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안철수, 윤석열 이 두 분과 어쨌든 저는 대선에서 우리 당 내에서 입당해서 다들 이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밖에서 거론되는 유력한 대선자 두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 당에 있다가 무소속으로 나온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은 제가 당선되면 무리 없이 입당을 해가지고 같이 경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회에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째 열렸습니다. 먼저 오늘 청문회에서 있었던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인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관련한 질문이 왜 후보자의 청문회장에서 나오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저 혈육과 관련되는 일이고 이른바 제하고 제 사위 문제가 드러나니까 어떤 선입견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 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이제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총리 후보자로서 대선 주자하고는 길이 멀어졌어요. 대선 출마는 염두에 안 두는 겁니까? 제가 이게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마음 자세뿐만 아니라 사실상 저도 물리적 나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저에게 주어진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틀 동안 이어졌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잠깐 이제 살펴봤는데 들으신 것처럼 딸의 라인펀드 특혜 의혹 같은 이제 도덕성 문제부터 정책 현안 질의까지 쏟아졌습니다. 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 후보자로서 적임자라고 이제 보시는지 이번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부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장관 청문회를 한번 거쳤기 때문에 도덕성 측면에서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고요. 이번 라인펀드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안 되는 새롭게 확인되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피해자 모임에서도 나오신 분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펀드를 특혜 설립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실 조국 장관 사태부터 이게 좀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모펀드라는 영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후보자가 추후에라도 이것에 대해 가지고 성실하게 해명하는 것이 소통하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총리 후보자로는 좀 적합한 후보가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였냐면 예를 들면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그 거래를 인정하고 그것을 제도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사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 세금 감면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재용 부사장 의 사면도 경제계의 의견을 부회장. 듣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 의견과 일치하진 않더라도 그런 어떤 의견을 균형 잡게 듣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적합한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김부겸 후보자를 화끈하게 통과시켜주자 이런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인준안 통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라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워낙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청문회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시키기 위한 것이고 네. 김부겸 후보자 개인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태경 의원의 말대로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청문은 무난하게 통과돼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야당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세 후보자가 있죠.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세 후보자인데요. 여당도 일단은 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 이런 입장인데 또 청년들 입장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권지웅 대변인부터. 네. 저는 세 후보자 모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다운계약서 논란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 거래에 근거가 되는 계약서를 잘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영욱 후보자 관련해서는 사실 공직자로서 이제 세종시에 가면서 특별 공급을 받은 것이고, 사실 거기에 아파트 특별 공급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공직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게 하기 위함이지 사실은 그걸로 시세 차익을 보장해주기 위함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건 의도가 어찌 됐건 거기에 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현 후보자의 자격 논란은 부분은 아니지만 좀 앞으로도 주요하게 다뤄져야 될 부분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사실 후보자 3명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여당과 다르게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재보궐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여론이 부담되기 때문일 텐데, 이게 항상 보면 청문회에서 실질적으로 범한 과실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우선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리고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해명을 하고 또 때로는 뭐 사과할 게 있으면 사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데 제가 받는 느낌으로는 예를 들어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과량의 어쨌든 이삿짐을 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판매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청문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유형의 의혹인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히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예를 들어 뭐 젊은 사람들 중에서 해외 직구나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보통 해외에서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서 직접 구매를 통해 가지고 사온다 하더라도 개인 통관을 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예를 들어 $200 이하의 판매 목적이 아니라 하나 정도만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외교관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사실상 이삿짐으로 엄청난 양의 이제 도자기라든지 샹들리에라든지 이런 집에서 한 번에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는 양의 물품을 들여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양수산부가 관할하는 영역에서 이제 사실 밀수를 단속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인데 좀 해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아까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연구 윤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실 배우자와의 공동 연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해명이 덜 된 부분이 있고, 다른 장관이란 모르겠으나 과학기술부 장관이라고 하면은 과학기술인들에게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 도덕성 측면에서 연구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약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너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낙마시킨다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제 아까 말했듯이 이게 만약에 과다한 양의 물품을 수입한 것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겠는지, 왜냐면 기강이라는 것이 딱 장부터 해가지고 딱 확립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 그리고 연구 윤리에 대해 가지고 과기부 장관이 이렇게 좀 위반한 부분이 많으면은 과학기술계 전체로 그런 것들이 좀 번지지 않을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민주당이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세 분 중에 그러면 낙마로 예상하는 그 인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언급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다소 있다 보고, 그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사 재테크라는 형식, 예전에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한번 지적되었던 형식이기 때문에 좀 놀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그래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진실한 사과와 더불어 가지고 그 당시 관행이었던 점을 참작해 가지고 이 부분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 그 대권 주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갖고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권 그 유력 후보 이제 세 분이
청년층을 겨냥한 현금 지원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고졸 청년의 세계 여행비 1,000만 원, 또 이낙연 전 대표는 군필자에게 사회 출발 자금 3천만 원, 정세균 전 총리는 사회 초년생에 1억 원 지원을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이준석 전 의원부터. 저는 이재명 지사의 1,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언급된 셋 중에 가장 액수가 작긴 하지만은 오히려 다소 전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운 것이 해외 여행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필수제이냐 아니면 사치제에 해당하는 것이냐를 봤을 때 아직은 사치제에 해당한다 보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것들도 청년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우선되어서 이렇게 시행돼야 될 정책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강하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은 저는 다소 부적절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이낙연 대표의 이제 3천만 원 전역시 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형식은 다르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뭐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장병들의 봉급을 현실화하는 데 사용하든지 이런 형태로 조금만 바꾸면은 전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정세균 총리의 그 사회초년생 1억 원 지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액수가 커서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만은 과거에 저희 당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어떤 단계로 나눠 가지고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집행한지에 따라 가지고는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저는 이 세 분의 아이디어가 뭐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묶여 있지만은 다소 좀 평가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이런 논의 자체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신 대로 조금 나누어서 보면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 제일 좋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사실은 청년들의 어떤 이 사회를 진입하는 이행기 과정에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제 고등교육을 진학한 청년들은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사실상 장학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립과 사립이 좀 다르긴 하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거의 2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비진학 청년의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제도여서 저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건 그러니까 군복무 제도를 저는 가산점류로 이야기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군대를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겐 페널티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승진이나 채용에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봉급이 많이 올랐지만 이병 같은 경우는 46만 원 월급이 그리고 병장도 6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려 그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기간 동안의 경제적 보상을 논의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봤고 맨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정세균 전 총리의 안은 이 정도 규모가 가능할까 싶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걸로 돈을 쓰게 되면 나머지 소위 복지국가로서의 복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진 않나? 그래서 좀 지금으로선 섣부른 논의 아닌가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난 재보선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 목소리를 들으면서 2030 세대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선거 이후에는 청년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들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당이 지금 선거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 이후에 지도부를 이제 원내도 그렇고 저희 당 지도부 그렇고 새로 선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책 행보보다는 정치 행보가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정책 면에서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고요. 특히 20대 30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근에 가상화폐 투자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TF를 구성해가지고 법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당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다소 전당대회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6월 중으로 아마 그 부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뭐 사실은 선거 과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당선된 선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두드러지진 않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의외로 저는 좀 기대하고 싶었던 게 1인 가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근데 다수의 청년들이 1인 가구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야권에서는 현재 그 대권 주자들이 이제 뚜렷한 행보를 이제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이제 한 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인데
대선 때 이제 문지기라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한미 동맹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제 방미끼리에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좀 접했을 때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뜬금없다는 뜬금없다. 생각. 네. 왜 그랬냐면 지금 한미 동맹이 되게 위기 상황에 있는 상황이 아닌데 마치 이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풀러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좀 잘못 짚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께서 사실은 한미 동맹 관련해서 뭔가 성과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분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총리를 지낸 인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도 가서 미국 내에서 상당한 이제 인사들과 교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저도 약간 안타까운 지점은 최근에 외교의 중심에 있는 주제가 백신이나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방미가 예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약간 긴가민가하는 주제인데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느냐, 혹은 가서 너무 보여주기식 행보만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에도 있고요. 저는 뭐 황교안 대표께서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히 뭐 피선거권을 가진 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뭐 언제든지 행동에 따라 가지고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하지만 국내에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지난 선거에 어쨌든 패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준석 전 의원에게만 질문을 드릴게요. 홍준표 의원은 이제 복당 문제인데 황교안 전 대표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까지 복당을 한다면 뭐 도로 한국당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공천에 불복해서 탈당을 한 경우에 해당 지역구민들이 거기에서 만약에 당선을 시켜주면은 이것은 공천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맞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복당을 바로 시켜줍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문법에 벗어나서 만약 홍준표 대표를 뭐 대선 레이스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약에 이런 복당을 불허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야말로 약간 정략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대표가 비록 과거의 대표 시절의 행보라든지 대선 후보의 행보에 있어가지고 다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시 이제 대선 경선이나 홍준표 대표의 다른 정치 일정 속에서 유권자나 당원들이 판단할 문제이지 뭔가 문지기처럼 지금의 지도부가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건 좀 과도한 권한 행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광주를 방문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김기현 원내대표도 첫 방문지로 광주를 택하면서 호남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광주를 방문하는 것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보여주기식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작년에 이제 4월 총선 전에도 김진태 의원 등 막말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형식적 징계에 지나지 않았고, 그리고 작년 말에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진상규명법이 통과될 때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의원들은 거의 다 기권하거나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찾아가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조치, 그러니까 5.18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격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걸로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저는 5.18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김종인 위원장 시절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뭐 동서 화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송영길 대표께서도 취임하신 이후에 현충원 방문해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예를 갖춘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갈등의 요소라는 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희석되고 어느 정도는 변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지역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정치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는 양당의 의지 표출을 받아들이고요. 이 안타까웠던 지난 10수년간의 지역 갈등, 망국적 지역 갈등은 이제 좀 잠재워지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청년 맞수는 청문회 대치 정국 그리고 여야 대권 후보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